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재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갑자기 돈을 모두 갚으라고 짝퉁과의 전쟁, 살림까지 참견하는 시어머니, 아내에게 조현병이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죠.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면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최근에 점점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입학하는 아이들도 적어지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워킹맘, 부부가 같이 다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문제들이 네. 문제가 생기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갔다 오는데, 그럼 갔다 왔을 때 내 회사에 내 자리는 그대로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게 불이익하게 어떻게 회사에 조치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가, 이거와 관련된 판례인데, 사실관계를 약간 좀 정반대인 결과에 있는 판결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이를 두신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판결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판결한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부당한 전직 조치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사안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전에는 생활문화 매니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냉동 냉장 영업 담당 업무로 전직이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부당한 전직이다, 처우 복귀 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든지 전후에 네. 어떤 그 사람의 직책, 급여, 경제적인 급여, 그다음에 직책, 지위, 업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임금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직책이 육아휴직 전의 직책과 상당한 업무가 다르고 또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에는 이것도 불이익 처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돼 있고 네. 이 취지는 사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1년이란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년이란 공백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회사는 많은 일들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매출이나 업무 조직이나 급여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똑같으면 좋은데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이 바뀔 수도 있단 그럴 수 말이죠. 있죠. 또 거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하면 사실 육아휴직을 내기가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1년 뒤에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리함감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란 육아휴직을 갔다 온 다음에 그 회사 자체에 기본적으로 급여 체계가 어떤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 해당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이 업무 복귀 전과 복귀 후에 하는 업무가 직책 직위 업무가 어떤 정도의 성격인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다른지 또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만약에 좀 비슷한 다른 업무로 전직이 났어요. 그러면 네. 이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이 그 전에 내가 업무를 할 때 누렸던 직책상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네. 생활상의 그 지위에 따른 생활상의 이익을 박탈당했는지 그대로 있는지 그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좀 다른 업무로 있다면 육아휴직 전과 후 사이에 또 이 육아휴직자와의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회 통념상 이건 부당한 조치다, 부당하지 않은 조치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기준점은 급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지위 자체가 업무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일성 범주 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것도 불이익한 전직 조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게 휴직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이게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의 판결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하면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전과 후 사이에 네. 만약에 그대로 동일한 업무에 복귀를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다른 업무로 한다든지 급여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회사 자체 내에 시스템, 매출이 저조해서 급여가 낮아졌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육아휴직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업무의 성적 그리고 그 회사의 그 팀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로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로 전직 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방금 말씀드린 판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생활문화 매니저에서 갑자기 냉동 냉장 그쵸. 영업 담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전직 조치다. 급여가 같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고 또 육아휴직자가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적응하기도 너무 어려울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두 가지의 판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건 좀 정반대의 사실, 약간 좀 다른 사실관계인데 네. 좀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가기 전에는 광고팀 팀장이었어요. 네. 근데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광고팀 팀원으로 했어요. 급여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얼핏 보기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좀 낮아진 것 같잖아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네. 복귀 후에 광고팀 팀원으로 하지만 자리가 홍보팀원의 자리로 배속이 됐어요. 네. 그리고 광고팀과 홍보팀이 약간 또 업무도 좀 비슷해요. 그죠? 근데 급여는 비슷한 수준이고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했냐? 회사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치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시스템, 이 시스템과 이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의 업무의 행태와 성격과 실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조치인지를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네. 요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 증인도 나오고 주장도 오고 갔는데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뭐 인사팀과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팀원들 사이의 어떤 불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 그리고 육아휴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밖에 없던 상황 여러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육아휴직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회사 내부 시스템, 육아휴직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업무 실적, 행태 그리고 그 직원들 간의 관계 또 회사에서 팀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팀원들이 다 신청을 해서 면접을 보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업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거다. 그리고 광고 팀원이라고 하지만 홍보팀의 자리가 배정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관련된 업무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전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준 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 내의 시스템 그리고 이분이 그 육아휴직 전에 어떤 업무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는 회사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복귀 후에도 전혀 다른 업무에 하지 않고 광고와 비슷한 업무를 그렇죠. 계속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부당한 전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는 둘 다 다른 보직으로 이제 배치가 됐고 뭔가 불이익해졌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회사의 조직상의 뭐 개편이라든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광고 팀원에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옮겨가는 그것은 또 불이익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결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담보대출을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생활안정금막 플러스 담보대출에서 대출이 돼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저 딸이 이렇게 살다가 딸이 세대 분리를 해갖고 네. 미분양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대출 받은 데서는 외부에서 나가서 계속 살았으면 괜찮은데 딸이 잠깐 작년 8월 달에 이제 미분양권을 취득하고 올 1월 달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출 받은 데가 삼성생명인데 거기서는 한 달 동안 들어왔던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좀 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 옆에 박민성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아까 따님이 분양권을 획득해서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분양권을 획득해서 세대를 분리해서 미분양권을 그러면 취득했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도 아예 옮겼었던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 대출을 받았던 게 그게 생활안정대금 뭐 대출이었는데 그 조건이 1가구 1주택이었나 봐요. 생활안정금 플러스 주택. 그렇죠. 그거죠. 근데 삼성생명에서는 응. 따님이 와서 한두 달 정도 거주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6개월마다 저기 그 국토부하고 이게 그 내가 받은 대출이 그런 게 교류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가서 세대 분리를 해서 다른 집 가서 세대 분리를 해서 취득을 한 건 상관이 없대요. 네. 계속 나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달 동안 들어온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음. 한 달 정도 와서 음. 선생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민등록 처분하고 거기서 알고 아니 국토부하고 교류가 되니까 취득한 걸 6개월 후에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취득해요? 그 분양권 미분양권 취득한 거. 그러니까 취득한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생명에서 보험사가 네. 어쨌든 따님이 한 달 정도 여기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초본을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초본 주민등록 초본. 초본? 그러면은 네. 여기에 한두 달 정도 살 때 초본까지 주민등록상까지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주민등록 옮겼다가 한 달 정도 네네. 집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서 주민등록 분리를 했다고요. 다시. 아,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옮겼었네요. 예, 다 오면서 옮겼다니까. 보험사에서 주민등록 옮겼었네요. 그 왜 옮기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이 대출을 받을 때 셋이 살다가 미분양권을 취득하려고 이제 그 건설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세대 분리를 하면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 8월 달에. 네. 그러고는 작년 8월 달에 그걸 취득을 한 거지 미분양권을. 네. 그러고 잘 모르니까 이제 1월 달에 집에 뭐가 좀 있어갖고 1월 말쯤에 와서 3월 초까지 살다가 다시 이제 오피스텔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주민등록까지 아버님 댁으로 옮겨서 살으셨어요? 아니면 한 달을. 한 달을? 예. 아, 그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나 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은 몰랐을 텐데. 아니지, 그거 해도 아니. 저기를 주민등록 초부에 이런 걸 제출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주민등록을 선생님 댁으로 다시 안 옮겼으면 그렇죠. 몰랐을 거 그러면 아무 아니에요. 문제가 없대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민등록을 다시 선생님 댁으로 옮기니까 당연히 고지가 돼서 알게 된 거죠, 보험사에서. 그런 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도 그게 맞는 거죠, 사실관계가. 예. 그러면 사실상 이게 1가구 1주택이라는 이 조건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만약에 주민등록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한 가정에 살았다면 그것도 1가구 1주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살았다고요. 했다가 다시 오셨잖아. 예.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조건이 왔다가 와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됐다라는 것 자체로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못 내려서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민원으로 돼 있더라고. 민원 잘못 들어가고 민원 신청을. 그래서 지금은 삼성생명에서 우리가 민원 신청을 취소하고 자기네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거기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질의에서 답은 안 온 상황이고요. 네, 오늘 됐어요, 오늘. 그러면 잠깐 다시 한 달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던 이유가 뭐세요, 따님이? 그때 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예, 그래갖고 애 엄마가 아파갖고 잠깐 그냥 그런 걸 알았다면 전혀 그렇게 하다는데. 근데 그 사유를 예.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등록상 지금 그러니까 미혼 자녀,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만약 세대 분리하면 30세 이상의 또 여러 가지 3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같이 산다고 하면 그건 1가구 2주택으로 보거든요. 또 나가도요? 그럼요.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죽어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한 가정으로 보거든요.
한 달을 살았으면?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걸 사실 입증을 해야 돼요. 예.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 규정에 따라서 그 대출을 해준 거고 그 조건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금감원에서 괜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잠깐 됐었던 거다. 지금 살지 예. 않는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예.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 약정과 매뉴얼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미부장권 해가지고 주민등록까지 세대분리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한 달 동안 다시 주소지가 옮겨졌어. 그리고 나갔어. 그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거든요. 법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한 달에 나갔다고 하면 사실 외부에서는 계속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소지를 다른 데다 옮겨놓고 미분양권 산다 해놓고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1구가구 2주택해서 중요성 기준으로 하고 함께 가족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거를 기준으로 가정의 1가구 2주택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못하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 그거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해보시려면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예. 자료를 주셔야 돼. 자료를. 불가피한 누구 진술서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안 산다라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속 두드려야 보험사에서 오케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말뿐이면 절대로 보험사에서도 그거 가지고 매뉴얼대로 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금감원에서 그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라고 할까? 그걸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오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론적인 게 나올 것 같아. 보통 일반론 원리적인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설명할 거거든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제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아예 기준점만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만 보이지 사실관계는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자료도 제출을 하고 하면서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예. 억울하신 부분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소명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또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한 달 동안 이게 그렇게 옮기는 것만 안 했더라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이걸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대출 이 부분들이 사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경우에는 한 가족을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아기띠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받은 아기띠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만든 아기띠를 교묘하게 위조한 모조품, 일명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좀 억울하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개발한 이 제품을 다른 사람이 따라해서 이렇게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먼저 요 사연을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네.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받은 아기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이 디자인보호법이 있고 특허면 특허법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 디자인권도 등록을 하고 특허도 등록을 다 했다는 걸 전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이런 거를 침해하게 되면은 특허법이랑 디자인보호법상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입증을 하는 게 문제겠죠.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나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사실 간단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표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일정한 좀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 사안에서는 상표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상표 등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도 상표 등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 여부를 관할하고 적용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브랜드죠. 그쵸. 브랜드를 가지고 이것만 내 이 상품의 내 상표야, 로고를 이제 상표 등록을 해서 마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표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상표도 그냥 흔히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상표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명사 같은 거, 그리고 뭐 단순한 지리적 명칭이라든지 또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관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예를 들면 이 상표가 법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해치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도 할 수 없도록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제한 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문자 상표라든지 도형 상표라든지 또 결합 상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독창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상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상담자분이 개발한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셨고,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따라해서 짝퉁 판매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금지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자력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이 부분들을 법정에 이제 법원에 호소를 해가지고 이 피물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빨리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본안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칭상 이제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으로 내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거 내가 특허받은 건데 상대방이 내 거 유사하게 베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특허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해주시고, 얘네들이 그동안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받은 거 배상받게 해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소송을 하는 걸 본안소송인데, 그 전에 시간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계속 팔리면은 그쵸. 난 손해는 계속 나니까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을 하는데, 이 가처분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판매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판매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만 법원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저 사람이 내 특허권을 침해해서 위법으로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을 해줘야 돼요. 본안 소송은 서류상 입증 플러스 증인이라든지 어떤 사실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짧은 기일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서류나마 좀 보완을 많이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상담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이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딱 뚝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 손해도 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를 침해를 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는 나온 상품을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일하게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쪽이 더 팔리면 다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서 팔면 그렇죠. 우리 거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지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내가 입증을 해서 법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도 금지하게 만들어주고 여태까지 판매한 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본 거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을 정할 때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입증한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내가 그동안에 평소에 내가 이 정도를 팔았는데 얘가 유사한 짝퉁으로 파는 바람에 매출이 갑자기 급감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과정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손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이런 식으로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특허권자면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네. 양이 있고 또 내가 판매한 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침해해서 판매하면은 그 사이 동안 내가 판매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네. 내가 충분한 생산한 양 그리고 내가 판매한 양 고를 때 판매 이익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판매한 거를 곱한 금액을 내 거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나중에 직권으로 한 이 정도 금액이면 손해가 날 것 같다. 손해가 보전될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직권으로 정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뭐 디자인이라든지 상표에 대해서 따로 이제 등록하는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제 디자인을 내가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이제 특허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부분들을 먼저 했는데 네가 침해해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디자인 보호 등록된 부분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라든지 어떤 상표의 표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모양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이거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정의를 해놓고 네. 이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요건들을 주장을 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느 디자인이라든지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으신 상황인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와 아닌 경우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살펴봤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고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돌봐줄 손길이 필요했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한 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죠. 아이를 돌봐주러 일주일에 2~3번 저희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살림을 왜 이렇게 대충 하냐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물건은 왜 샀느냐, 왜 이런 걸 골랐냐, 심지어 대출금은 왜 못 갚고 그러냐며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생활을 전반적으로 참견합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제가 불만을 토로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질투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들고요.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참견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일단 고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시어머님께서 좀 집에 자주 오시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 때문에 뭔가 좀 시어머니랑 자주 맞닥뜨리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사연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특히 이 경우에 남편분이 또 어떤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또 많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 입장에서 고려를 하다 맞아요. 보면 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슬기롭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각각의 입장이 있고 또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분의 행동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제 아내가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 입장에서 사실 좀 듣는 게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폭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폭언이 심해지고 하면 그것도 이제 가정폭력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형사건으로 신고가 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실 폭언뿐만 아니라 뭐 폭행이라든지 이렇게 심하게 갔을 때 신고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폭력으로 이제 이관이 돼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 네. 당연히 심한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거는 가정폭력이 되는 거고요. 또 사실상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감정 유발이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더 어느 한계의 선상을 넘게 되면 이건 가정폭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원인의 시작은 어쨌든 고부 갈등이었는데 결국에는 남편과 이렇게 뭐 폭언을 뭐 주고받든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는 아시겠지만 법에서 정해진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 시어머니로부터 자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걸로 인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다면 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이걸로 인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당연히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의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시어머니다 보니까 그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인은 뭐냐면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시어머니로 원인으로 인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져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남편의 또 부당한 대우를 또 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걸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는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인 제3자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행위를 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하실 때 이거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입증을 생각하셔서 그런 점들을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참견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상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또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또 봉합이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견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담자분도 상당히 상처만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일하기도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점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과도 조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비율을 좀 맞추시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시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상담자분이 막 지금 당장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남편분과도 좀 대화를 해보시고 일단 2차적인 노력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한눈에 반해 연애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는 결혼 전에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많고 아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싸웠던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말 무서운 행동까지 했는데요. 어느 순간 아내가 다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먹고 있는 약을 확인해 보니 조현병 관련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처갓집에서는 그동안 치료를 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병이 다시 생긴 거라며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처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상담자분이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울증을 가볍게 앓았다라는 이제 정도로만 알고 계셨는데 조현병을 오래 알아왔다라는 이제 사실을 접하시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렇게 뭔가 정신병력을 오래 앓고 있었다, 지금도 뭐 앓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글쎄요,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거의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거로 인해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를 숨겼다든지 아니면은 결혼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여하를 떠나고 이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정생활에 파탄의 경우에 이랬을 경우 또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더 갈등이 심해졌을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이혼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사실 입장이 다를 텐데 이제 아내분은 나름대로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글쎄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다 뭐 가볍게 그냥 알았던 정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좀 사실 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사실 전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과거에 예전에 내가 잠깐 아팠는데 정적으로 아팠는데 약 먹고 괜찮아졌어 나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생활할 때 어떤 뭐 그거를 연극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느꼈다고 하면 그건 별로 이제 문제가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느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았고 약을 먹고 있고 이런 정도 이렇게 했었다 잠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결혼을 한번 결혼을 했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이제 고지하지 않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난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한다면 그러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혼은 혼인을 하는 게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을 했다가 유효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실관계로 인해서 사유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라서는 거거든요. 그걸 이혼이라고 하고 혼인 취소는 혼인을 한 그 전의 사유로 인해서 내가 기망을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돼야 된다. 그러면 이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혼인한 것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다르죠. 이혼은 혼인한 게 있고 이혼 경력이 써 있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현병을 심하게 앓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기망이 인정이 된다면 그게 또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혼인 취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사안들을 결혼 전에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쉬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연인 사이나 결혼할 사이인데 이거를 일일이 그 건강 기록부 띄고 그쵸. 학력, 경력 증명서 다 띄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쵸. 오랜 기간 동안에 연애를 했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잘 아니까 상관은 없는데 누가 중간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뭐 여러 가지 했다고 하면 그거를 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당사자 입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상은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만약에 정말 이제 내가 부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정말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정신병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거는 법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그 건강보험 공단이라든지 뭐 병원에 이력을 조회를 하면 예를 들면 건강보험 조력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받은 내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과거에 치료받은 내역, 처분 내역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로 인해서 도졌다. 조현병이 더 발병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 치료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원인이 누구한테 더 문제가 생겼는지 이 원인을 주요한 원인을 파악을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조현병을 조금씩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결혼을 해서 서로 싸우고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저쪽의 건강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입증을 하시면 그 부분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걸 이혼으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내가 더 노력을 해볼 거냐 이거 판단을 하시고 이혼을 가신다고 하면 빨리 먼저 소송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력 조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신체 감정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조치를 취해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내가 법적으로 조치를 뭔가 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소송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민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